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저는 격하게 동의를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누구든 본인이 불리하거나 무언가를 부탁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모든 걸 다 내어줄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면 언제 도움을 받았냐는 듯이 행동이 완벽하게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설사 그 대상이 친구나 지인이 아닌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요? 제가 직접 경험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로 한창 활발하게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외식 브랜드 기획을 하는 일을 하는 여성입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하면 거창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마케팅 일을 한다고 소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와 비교를 해 성과를 좀 더 빠르게 인정받아서 감사하게도 제가 일을 하는 분야에서 실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온 커리어 우먼이에요.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았던 기억이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한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아빠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빠와 엄마는 제가 태어나기 전 정말 사랑을 하셨고 그렇게 결혼을 하셨지만 두 사람이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랑만으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엄마와 결혼을 할 당시 아빠는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지만 그 당시 회사에서 회사 동료들에게 들었던 주식 투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눈을 뜨게 되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액 투자로 쏠쏠하게 이득을 보시기도 했기에 투자를 제대로만 하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빠는 조금씩 일을 하지 않고도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빠지기 시작했고 누구보다 성실했던 아빠는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식에 빠지기 시작한 아빠는 결국 엄마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주식 투자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것도 모자라 집 담보까지 잡으면서 투자를 했고 엄마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미 모든 걸 되돌리기에는 늦은 시점이었다고 했어요. 결혼 후 유일한 자산이었던 집을 한순간에 잃게 된 엄마는 아빠와 크게 다투시는 날들이 늘었고 당장 살 길도 막막해진 상황도 모자라 빚까지 떠안게 될 상황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니 엄마는 매일매일이 지옥이라고 느껴졌고 그렇게 아빠와 전쟁같이 다투는 날들이 늘어갔고 아무리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며 발버둥을 쳐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망했다면 그만해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주식으로 모든 걸 다 복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주식 욕심을 버리지 못했고 아빠는 결국 상황이 극에 달하자 엄마와 저를 두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엄마와 달리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싶었던 아빠의 도망으로 엄마와 아빠는 헤어지게 되었고 혼자 남겨지신 엄마는 저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무작정 시장으로 나가 잔치 국수를 팔며 생계를 유지하시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아빠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늘 누군가에게 빚을 지거나 신세를 지는 것에 대해 극도로 싫어하시곤 했어요. 혜원아, 사람은 절대 남한테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주면서까지 네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건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빚을 지는 것도 안 돼. 받은 건 꼭 갚아야 하고 날 도와준 사람은 절대 잊지 않아야 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서로 상처받으면서 살 일도 없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엄마, 그게 엄마처럼 내 소중한 가족끼리여도 그러는 거야? 그럼 가족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우리 혜원이는 걱정할 필요 없어. 엄마는 혜원이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줄 거니까. 알았지? 엄마는 늘 누군가에게 빚을 지거나 신세를 지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하시면서도 저는 늘 예외로 두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비단 아빠 문제에 대한 부분뿐만은 아니었죠. 엄마 역시 잔치 국수집을 하면서 돈을 벌어보려고 노력을 해오던 상황에서 같이 힘을 내 일을 하던 친한 이모가 있었고 그 이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보증을 잘못 서주게 되면서 또 한 번 제대로 망하게 되는 일을 겪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엄마는 엄마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폐를 끼친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시장 좌판을 급하게 더 빌린 후에 새벽 4시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신 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라왔기 때문에 결국 엄마의 미니어처처럼 외관도 그리고 성격과 인생의 좌우명도 똑같이 성장했어요. 당연히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하고 또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의리와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은 마치 숨을 쉬듯 제 삶에 당연한 것이 되었기도 하고요. 빚을 지면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사람이 주는 믿음, 신뢰, 그리고 사랑이 충만했던 이유는 역시 저희 엄마가 저에게 주신 무한한 사랑 덕분이었어요. 음식 장사를 하던 엄마는 늘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셨지만 그 과정에서 저를 챙기는 일만큼은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으셨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부모님을 둔 아이들은 소풍이나 견학과 같은 일들 또는 학교에서 점심 대신 도시락을 챙겨야 할 상황이 온다면 직접 도시락을 쌓아주시는 경우는 드물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달랐어요.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제 도시락만큼은 직접 챙겨주시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도 그러셨어요. 고등학교 진학 후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석식을 따로 신청하지 못했던 시절 엄마는 그런 제가 배고프며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걱정스러웠는지 3년 내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반찬을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 만들어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그 덕분에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급식보다 훨씬 더 맛있고 따뜻한 집밥을 먹을 수 있었기도 했고요. 엄마가 저를 보며 매일매일 사랑해 우리 딸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분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엄마의 진심이 담긴 도시락과 사랑은 결국 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기억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었어요. 저에게 음식과 도시락은 엄마의 마음 그리고 정성이라는 생각이 강했고 저 역시 나중에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똑같이 되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엄마와 저 단둘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어린 시절을 보냈고 덕분에 저는 반듯한 성인으로 성장을 해 어느덧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처음 만난 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 어린 시절 도시락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남편의 반응은 제가 남편에게 더 깊은 호감을 가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어린 시절 기억이 힘들거나 외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엄마와 단 둘뿐이었어도 저희는 매일매일 행복했고 충분하게 사랑을 받았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와, 정말요? 대단한데요?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을 받아서 혜원 씨가 이렇게 밝고 순수하게 아름다우신가 봐요. 네, 맞아요. 저희 엄마는 아무리 바쁘셔도 제 도시락 챙기는 건 절대 빼놓으시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친구들이 제 도시락을 다 부러워하고 한 입만 달라고 할 정도였다니까요. 와, 정말 어머님도 혜원 씨도 대단하네요. 사실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이 마케팅에 잘 담기면 정말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아, 제가 너무 일적으로 접근을 했나요? 아니요. 저도 마케팅 쪽 일을 하고 있어서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현준 씨 생각은 무엇인데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감정 마케팅이야말로 요즘처럼 삭막한 시대에 제대로 먹히는 트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감성을 담은 브랜드 하나는 꼭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저 정말 자신 있거든요. 첫 만남에서의 남편의 말은 제가 남편을 선택해 평생을 함께 살아도 된다는 결정을 하기에 충분했어요. 저희 엄마의 삶을 인정해주고 또 정성까지 모두 다 알아주면서 제 추억까지 흥미롭게 들어주는 사람을 본 적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날부터 남편에게 빠져들었고 결국 연애 기간을 지나 결혼이라는 배까지 함께 타게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한 선택은 틀리지 않았고 남편과 좀 더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빠졌던 도시락 추억과 감성이 제 인생을 모두 다 망쳐놓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 선택이기도 했지만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신혼의 달콤함은 너무 좋았고 조금 생각 없어 보이는 시어머니와 한참 어린 늦둥이 시누이가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별 다른 문제 없이 순탄하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남편의 사업 역시 큰 고비가 있다고 할 만한 일이 없었고 나름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았고요. 또 저 역시 결혼 전부터 했던 일을 계속해오면서 저만의 커리어를 쌓으며 생활을 해오던 중 갑작스럽게 남편과 저를 찾아온 소중한 생명으로 인해서 일을 그만두고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전념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남편과의 갈등이 전혀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겠지만 평생을 서로 남으로 살아왔던 남녀와 그 가족들이 함께 맞춰나가며 살게 되면서 이 정도 갈등은 얼마든지 존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도 했고 또 이미 같이 살기로 선택을 한 사람이라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보도 하고 이해를 해 나가면서 지내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다행인 점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처럼 돈으로 인해 갈등을 겪거나 다투는 일은 없었고 나름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에게도 책임을 져야 할 소중한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결혼 3년 차부터 새로운 식구로 인해 우리 두 사람이 지출을 하고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과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많은 경제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했고요. 물론 우리 두 사람 모두 다 일을 해왔기도 하고 남편의 사업 역시 순탄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크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고비라는 건 온다는 말이 있듯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남편의 회사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난 직후 갑작스럽게 꽤 큰 마케팅 계약건을 따내게 됐고 당시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이루어진 계약으로 딸아이가 복덩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며 좋아했던 건이었어요. 제대로만 한다면 이후에 계약건을 또 따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고 남편 역시 육아를 뒤로 한 채 해당 계약건을 제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누구보다 밤낮 없이 일을 해왔다는 걸 저 역시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계약건이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진행 중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위약금까지 물어주면서 상황을 해결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큰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의 회사는 크게 휘청거리게 되었고 이번 일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결국 부도가 날 위기에 놓이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남편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 직전까지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게 된 건 결국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진 남편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몇 달씩 밀리게 되는 아주 최악의 상황에 이른 후였고 남편 혼자 해결을 할 자신이 없는 상황에 놓이고 나서야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도움을 생뚱맞은 곳에서 요청하더라고요. 당신 괜찮아? 회사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말을 안 한 거야? 미리 말을 했다면 나라도 어떻게 도왔을 것 같은데 지금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네. 결혼 전부터 열심히 일궈온 회사인데 이렇게 끝나면 당신 속상해서 어떻게 해? 부도? 말도 안 돼. 우리 회사가 부도? 부도는 어떻게든 막아야 해. 이번 일은 진짜 실수고 운이 안 좋았던 거야. 이번 일만 제대로 해결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아니, 물론 그렇지. 당신이 어떻게 키워오고 이끌어온 회사인데. 근데 당장 이 막대한 돈을 막을 방법이 없잖아. 회사 살릴 방법이 있기는 한 거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회사 살릴 방법이 도저히 없더라고. 이 방법밖에는. 당신 친정집에 도움을 좀 주시는 건 어려울까? 뭐?
당신 지금 우리 엄마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 큰 돈이 어디 있다고 이 부도를 막아줘. 아무리 급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장모님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집 있잖아. 그거 일단 담보로 잡고 급한 것만 막고 회생만 하면 바로 갚아서 돌려줄 수 있어. 진짜로. 그리고 갚기 전에 이자도 꼬박꼬박 내가 다 드릴 거고. 그냥 망하면 당신도 일도 안 하는데 우리 진짜 큰일 나. 우리 지원이도 생각해야지. 응? 그 집 엄마가 평생 잔치국수 팔아서 얻은 소중한 집인데. 그리고 우리 아빠가 집 날려먹었던 거 말했잖아. 어떻게 그런 엄마한테 또 집 담보를 잡아달라고 해. 양심이 좀 있어. 나는 그렇게 못해. 그니까 당신 어머니한테 부탁해. 우리 엄마 지금 전세 겨우 살고 있는데 그 보증금 뺀다고 쳐도 우리 회사 막아야 할 돈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 당신도 알잖아. 장모님, 당신 이러면 깜빡 죽잖아. 응? 당신이 한 번만. 응? 아니, 난 그렇게는 못해. 차라리 내가 내 장기를 팔면 팔았지. 엄마한테 염치 없이 그렇게 해달라고 절대 못한다고. 알았어? 남편의 황당한 제안에 말도 안 된다며 화를 내며 거절을 했지만 당장 남편의 회사가 망하느냐 아니냐가 걸린 상황이다 보니 남편도 포기를 하지 않고 정말 한 달을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 일로 정말 평생 싸워야 할 것들을 남편과 다 싸우고 갈등도 겪으면서 매일매일 고민하니 고민을 하며 불편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 곤히 자고 있는 딸 아이 지연이를 바라보고 있자니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저나 남편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참을 수 있겠지만 당장 우리 부부가 망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싶은 막막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자식이 뭔지 결국 죽어도 못할 것 같은 이야기를 아이 때문에 엄마에게 하게 되더라고요. 엄마, 박서방 회사가 당장 다음 달까지 부채 막지 못하면 망하게 생겼어. 사실 그것 때문에 나 오늘 엄마 찾아왔어. 아니, 무슨 일이야.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엄마한테 부탁할 게 뭔데? 돈이 필요한 거야? 얼마나? 시댁은 능력이 없고 말할 곳은 엄마뿐이더라고. 근데 나 엄마가 아빠 때문에 힘들어하고 보증 잘못 써서 힘들어한 거 다 아는데 또 엄마한테 집 담보로 돈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러 왔어. 미안해요. 엄마가 예전에도 너한테 말했지. 너는 엄마가 한 이야기에서 모두 다 예외라고. 여기는 내 집이고 내 전 재산인 것도 맞고. 만약 박서방 혼자 그렇게 된다고 했으면 엄마가 눈도 깜짝 안 했겠지. 근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이랑 소녀가 걸린 일인데 엄마가 뭐 그런 걸 생각하겠니? 너희가 산산조각 나는 거 엄마는 못 봐.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살고 보자. 응? 엄마 정말 고맙고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엄마 정말 미안해. 엄마가 당연히 제 부탁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갔던 제가 너무 속상하고 면목이 없어서 엄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고 하셨고 저는 엄마와 이야기 후 남편에게 엄마의 결정에 대해 전달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곧바로 엄마에게 달려와서 큰 절을 올리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이렇게 예쁜 회원이 데려가서 고생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장모님에게까지 배를 끼치게 만들어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자네 힘든 건 괜찮아도 우리 혜원이랑 소녀 고생하는 건 너 못 보내. 이번엔 내가 도와줬으니까 다시는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일 없도록 해. 이자는 꼬박꼬박 갚는 걸로 하고 혹시 모르니까 차용증은 쓰도록 하고. 그럼요, 당연합니다. 정말 제가 혜원이랑 우리 지연이 고생도 안 시킬게요. 장모님께도 평생 잘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남편은 당장 해결이 되는 상황에 희망이 생긴 듯 엄마를 찾아와 감사함을 표시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솔직히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엄마의 통 큰 결정에 감탄을 하며 앞으로 더 엄마에게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고비를 넘겼죠.
그렇게 친정을 팔아서 부도를 막아냈어요. 당장 회사가 넘어가는 일은 막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예전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그동안의 제 커리어를 살려 마케팅 직종의 경력직으로 실장으로 입사를 했어요. 관리직이긴 했지만 누구보다 현장에서 뛰고 실무를 도와야만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말 몸이 10개라고 해도 모자랄 지경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죠.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도움을 줄 수 없었던 시어머니는 당시 문제가 심각했을 때에는 말 한마디도 없이 조용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의 회사 부도를 막았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자 마치 아들의 부도가 해결된 이유가 저희 엄마 덕분이 아니라 남편의 능력 때문인 것과 같은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행동을 하더라고요. 좋게 이야기를 하면 소녀 감성이 충만했던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넘길 수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중심을 잘 잡고 제대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처음 친정엄마에게 감사함을 표하던 모습은 없어지고 여유가 생기게 되자 자신의 시어머니만 챙기기 바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눈치를 보며 몰래 시어머니를 챙기는 일들이 많았고 그 상황을 제가 직접 목격을 하면서도 애매함으로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점점 더 대범하게 시어머니 챙기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 시어머니를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시어머니를 챙긴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나는 건 아니었어요. 그만큼 똑같이 아니 반이라도 저희 엄마에게 해줬다면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소하고도 불쾌한 시댁 챙기기로 인해 부부 사이가 영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어느 날 시어머니의 목에 화려하게 걸려져 있는 목걸이 하나를 발견했고 저는 직감적으로 저 목걸이를 사준 사람이 남편이라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이야기를 했죠. 어머니, 목에 목걸이 너무 예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꽤 유행한다고 알려진 건데 어쩜 이렇게 트렌디하세요? 그지? 아, 역시 너도 뭐 광고 그런 거 한다더니 보는 눈이 좀 있다. 너도 알다시피 네 신우가 늦둥이라 젊잖아. 걔가 요즘은 이런 게 인기라고 이거 사라고 하더라고. 근데 또 내가 나이답지 않게 너무 잘 받는다 난 뭐라나? 예쁘지? 네, 너무 예쁜데요? 근데 그거 가격이 엄청 비쌀 텐데 아가씨가 사주셨어요? 걔가 이제 취업해서 이런 거 사줄 돈이 어딨어. 네 남편이 사줬다. 우리 아들이 사업도 성공하고 능력이 있어지니까 이런 것도 받게 되는구나. 아들 키운 보람 이런 데서 느끼는 거지. 시어머니의 마지막 답을 듣고 난 후 저는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 엄마에게 담보로 잡아 빌려간 돈 이자도 꼬박꼬박 주지 못하는 주제에 시어머니에게 1,000만 원이 넘는 다이아 목걸이를 선물했다는 사실을 직접 들으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남편과 집에서 시어머니의 목걸이 사건으로 대판 부부 싸움을 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런 비싼 목걸이를 어머니 해드릴 수가 있어? 당신 지금 우리 엄마 이자도 똑바로 안 줘서 엄마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 아이, 정말 돈 좀 빌려줬다고 되게 사람 쪼아대네. 누가 안 준대? 갚는다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내 돈으로 우리 엄마 챙겨줬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뭐? 당신 돈? 그게 엄연하게 말해서 당신 돈이 맞아? 그게 어떻게 당신 돈이야? 야, 내가 갚는다고 했지? 조용히 좀 해. 아, 진짜 그깟 돈 몇 푼 빌려주고 유세는. 유세? 너 말 다 했어?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뻔뻔해져 갔고 이제는 다투는 과정에서 돈 이야기만 나와도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그렇게 남편의 시어머니 챙기기 문제로 인해 크고 작은 갈등은 하루가 다르게 많아졌고 제 마음에도 차곡차곡 남편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쌓여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드디어 저희 엄마에 대한 남편의 진심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날은 저희 엄마의 생신날이었고
엄마 생신을 챙기기 위해 일찍 일을 마무리한 후 맛있다는 호텔 케이크 구매와 좋은 식당을 예약해 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2주 전부터 신신당부를 해놨죠. 당신 그동안 어머니 어떻게 챙겼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우리 엄마 생신 선물은 제대로 챙겨줘. 꼭 그렇게 해줘. 한 번 더 말하면 한 1000번 말하는 거다.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잔소리 좀 하지 마. 이 정도 말을 해뒀으니 사람이라면 알아들었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엄마 생신 선물을 기대했는데 남편 놈이 들고 온 엄마 생일 선물은 결국 제가 참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생일 당일 남편은 손에 검은 비닐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봉투를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는 저를 보더니 봉투를 건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과 봉투의 내용물을 본 후 저는 참을 수 없어졌고 남편과 관계 정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고요. 뭘 그렇게 봐? 자, 네 어머니 생신 도시락. 나 이번 달에 힘들어서 이것밖에 준비를 못했어. 이거 편의점에서도 나름 프리미엄 하는 거 사온 거야. 당신 어머니 도시락 좋아하시잖아. 뭐? 편의점 도시락? 지금 장난하니? 도시락이 생신 선물이라고? 내가 당신한테 귀에 딱지가 않게 분명히 말했지. 이번에는 우리 엄마 생신 양심 있게 좀 잘 챙기라고. 그래, 한 1000번은 말한 것 같다고 했잖아. 아이씨, 근데 듣자니 열받네. 매번 당신이 효도는 셀프라고 입에 달고 살지 않았냐? 막말로 시장통에서 일하는데 이런 거나 뭐가 받겠어? 네 엄마 급에 딱 맞는 선물 아니냐고. 아닌가? 좀 더 높은가? 정말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인가 싶을 정도의 남편의 언행을 듣자 하니 감정이 주체되지 않았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는 마음에 남편이 사온 도시락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이거 던지면 생일상은 어떻게 하려고? 하여튼 아까운 줄을 몰라. 나는 분명 생신 선물 드린 거다. 너 나중에 나한테 딴 말 하지 마. 나 엄마랑 약속 있어서 나간다. 라고 하면서 제 뒷이야기는 듣지도 않은 채 그대로 나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이 나가버린 후 감정을 추스리려고 해도 남편의 무식하고 생각 없는 행동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감정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엄마는 남편 놈이 집을 나간 후 뒤늦게 들어오셨는데 널브러진 도시락과 함께 상황을 보더니 놀라서 저에게 달려와 자초지종을 물어보셨어요. 아니,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왔더니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왜? 무슨 일이야, 혜원아? 엄마, 나 박서방이랑 진짜 못 살겠어. 엄마 생신이니까 제대로 좀 챙기라고 말했더니 가져온 게 저딴 편의점 도시락이야. 지 엄마한테는 1000만 원짜리 목걸이 사다 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화가 나는 마음에 그동안 한 번도 엄마에게 털어놓지 않았던 남편과의 문제에 대해 모두 다 털어놓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화가 너무 나니까 몸이 벌벌 떨리면서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저를 엄마는 가만히 보더니 제 손을 꼭 잡은 후 안아주시면서 저를 달래주셨어요. 같이 화를 내고 욕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웃으셨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온화한 것보다는 오히려 뭔가 차갑고 무서운 미소에 가까웠어요. 혜원아, 엄마가 일전에 너한테 말한 적 있지? 받은 건 반드시 다시 돌려줘야 하고 빚지고는 사는 거 아니라고. 그 간단한 이치를 모르면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모든 건 다 인과응보야. 그러니까 네 감정 써가면서 화내지 말어. 알았지?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나는 아직 엄마만큼 살지 못해서 이런 건가 봐. 화는 나도 지연이를 생각해야지. 네가 이러고 있으면 지연이는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겠니. 너는 엄마잖니. 분명히 벌 받을 날이 와.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 네 손해야. 엄마 말을 듣고 보니 내 감정만 내세우기에는 이 상황들을 보며 무서워하는 딸 지연이가 안쓰럽고 가엾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산 인생의 깊이만큼 살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미성숙한가 보다 싶은 생각을 하고 마음을 추스리며 아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어 가는 느낌이 들 때쯤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평소보다 늦게 집으로 들어온 남편을 보고 평소처럼 맞이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남편 역시 같은 마음인지 저를 보고도 못 본 척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씻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남편이 의심스럽더라고요. 분명 시어머니를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너무 늦게 들어왔고 분명 이전의 전적들을 살펴보면 시어머니에게 뭔가를 해주고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시어머니가 새롭게 만들었다며 저에게 팔로우를 해달라고 했던 시어머니의 SNS가 떠올랐어요. 늦둥이 딸을 둔 덕에 나이답지 않게 트렌드에 빠르고 예쁘장했던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SNS도 가입을 해 누구보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갑작스럽게 든 생각으로 얼른 시어머니의 SNS 계정을 들어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새로운 게시물 하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 싶은 마음에 클릭을 해봤는데 간신히 추스린 제 마음에 다시 분노를 지피는 내용이었고 가관이었어요. 게시물 내용에는 우리 아들 최고라는 문구에 하트를 붙였고 사진은 누가 봐도 다 알 법한 고급 호텔 뷔페에서 음식을 우아하게 드시면서 남편과 함께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게시하셨더라고요. 저희 엄마 생신이었던 오늘 이달은 좀 힘들어서 좋은 선물을 하지 못했고 프리미엄 편의점 도시락을 선물로 들고 올 수밖에 없었다며 큰 소리를 떵떵 치던 그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인 시어머니에게는 한 끼에 몇십만 원이 하는 뷔페를 데려가 식사 대접을 했다는 사실에 더는 이 사람과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난 배신감이 몰려오는 순간 참을 이유가 없어진 저는 당장 남편에게 가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야, 너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잠이 오냐? 너 진짜 웃긴다. 우리 엄마 생신이야 오늘.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 좀 어려워서 편의점 도시락 사왔다며? 그것도 성의 없이 비닐봉지에 덜렁. 그래놓고 이것도 우리 엄마 급에 맞니 어쩌니 하더니 너네 엄마랑은 나가서 호텔 뷔페 먹고 왔니? 기껏 다 망해가는 거 엄마 돈으로 살려줬더니 너네 엄마만 챙기는 게 맞냐? 도의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 야, 얘 말하는 거 웃기네. 야, 효도는 셀프로 하자며. 그래도 나는 니네 엄마 생신이라고 도시락은 하나 사다 드렸다. 너는 뭐 우리 엄마한테 해준 거 있냐? 내가 내 엄마한테 내 돈으로 직접 해주겠다는데 몰래 염탕까지 해가면서 열폭을 해? 와, 터지님이라고 너 말 진짜 어이없이 잘한다. 말이라는 게 뱉으면 다 언어인 줄 아냐? 너 같은 애들이 하라고 있는 게 말이 아니야. 아, 너가 하는 말은 그런 말이고 지가 한 건 생각도 못하고 그깟 돈 몇 푼 빌려준 거 가지고 지금 사람을 이렇게까지 압박하는 게 정상이야? 아, 그래? 남편은 끝까지 자신이 잘났다고 제 말에 끝까지 대꾸를 하며 덤비기 시작했고 저는 화를 내며 함께 싸우다가 문득 이런 의미 없는 말들과 싸움을 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자 오히려 화가 나 악을 쓰며 싸우던 그 순간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고 초연한 표정을 짓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화를 내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모두 들으면서도 무표정을 일관하며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제가 조금은 사그라들었고 말이 통한다는 생각을 했는지 더 신이 나서 떠들어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왜? 내가 맞는 말만 하니까 할 말이 없어? 야, 솔직히 너네 엄마 맨날 시장 통해서 국에 밥이나 말아먹으면서 장사했는데 이 정도 준 거면 대우해 준 거 아니냐고. 그리고 뭐 그리 거창하게 챙겨 사람이 하던 거 하면서 살아야지. 우리 엄마는 애초에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엄마 급에 맞는 대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남편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두고 봤던 순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게 되는 발언을 했고 그 순간 제 마음은 확신에 찼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남편을 상대로 매일 밤 수없이 많이 써오고 또 써왔던 이혼 서류 중 하나를 서랍에서 꺼내
남편이 평소 물건을 자주 놓아두는 탁자에 잘 보이게 올려두었어요. 남편의 사업 부도 이후 엄마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살린 이후 남편의 속보이는 행동으로 인해 매일을 전쟁같이 싸우면서 하루에도 12번씩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왔고 그럴 때마다 인터넷에서 협의 이혼 신청 서류를 출력해 놓았고 그게 어느새 한쪽 서랍을 다 채울 만큼 높아졌더라고요. 그렇기에 이혼 서류를 준비해 꺼낸다는 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남편 역시 곧 제가 올려둔 이혼 서류를 발견했고 보자마자 황당하다는 듯 서류를 들고 태연하게 앉아있는 저에게 이제는 이혼을 하시겠다? 맨몸으로 나갈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그렇게 해봐 라고 협박하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한번 바라본 후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다음 날 곧바로 그동안 모아둔 시어머니 재산, 남편 회사 그리고 이 집에서 며느리로 그리고 아내로 살면서 제가 기여를 했던 모든 재산 내역에 대해 정리를 시작했어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그 외에 정리할 것들도 많았기도 하거든요.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로 인해 남편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너무 기대되기도 했고요. 이혼 선언 이후 남편은 제 반응을 은근히 살폈지만 제가 어떤 반응도 없이 생활을 하자 없던 일이 되는 듯 했어요. 남편이 어느 정도 경계를 풀고 편하게 지내는 그 순간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복수를 하게 된 당일 저는 남편이 일을 하고 있는 회사 대표실 앞으로 가 문을 열고 들이닥쳤어요. 노크도 없이 들이닥친 저를 보고 남편은 잠시 놀라더니 짜증스럽다는 듯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는 또 누군가 했네. 너는 매너도 없냐? 누가 이렇게 대표방을 함부로 막 들어와? 회사도 다닌다는 애가 참. 글쎄, 그런 건 아래 사람이 상사에게 하는 행동 아닌가? 오늘 나는 매너 없는 네 와이프 자격으로 온 거 아닌데? 이렇게 막 대하다간 후회를 할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괜찮겠어? 뭐? 아야, 너 뭐 지금 너네 엄마 집 담보로 돈 좀 빌려줘서 회사 좀 살려줬다고 뭐 대표 자리라도 넘보겠다 이거야? 아, 진짜 뭘 모르네. 아니, 그런 당연한 사실 같은 거 이야기하려고 온 건 아닌데. 내가 이 회사 주인이 될 것 같아서 왔어. 그것도 이제서야 제대로 운영할 제대로 된 주인 자격으로. 제 말을 듣고 황당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는 남편을 향해 서류 하나를 던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서류를 열어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 제가 느껴왔던 묵은 체증 같은 것이 싹 다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건넨 서류는 남편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담보로 잡았던 저희 엄마의 채권의 내역이었고 매번 이자를 밀리고 또 밀리며 엄마를 위태롭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제가 직접 채권을 인수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였어요. 결국 이 회사는 저에게 담보가 잡힌 상황이 되었고 대위 변제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편의 회사 그리고 남편에 대한 채권자는 저라는 걸 알려주는 공적 문서였죠. 친정엄마의 집을 담보로 잡아 채권을 발생시켰고 회사도 안정이 되었지만 그 후 정말 제대로 이자도 갚겠다고 했던 남편은 계속해 이자를 밀리면서 엄마의 유일한 보금자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이 걱정스럽기도 하고 불안했던 제가 미리 엄마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채권을 인수해 두었어요. 덕분에 엄마 집은 안전할 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꾸준하게 이자를 갚지 않았던 남편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고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애써 생각을 하며 넘겼는데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 선물을 하며 챙기는 모습을 보니 불만이 가득 쌓이게 된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남편과의 결혼 생활 자체를 모두 다 정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다시 회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이유는 남편에게 좀 더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 위함이었어요. 남편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저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듯 당황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다 뭐야? 이 서류 다 뭐냐고?
지금 네가 내 회사 채권자라는 거야? 그래도 대표라고 이해는 빠르네. 맞아. 내가 이 회사 채무 우리 엄마 대신해서 갚아주고 네 채권을 내가 산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돈 안 갚으면 이 회사 나한테 넘겨야 된다는 의미지. 아니, 어떻게 부부인데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냐?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그리고 너 이런 돈이 있었으면서 왜 그때 도와주지도 않았냐? 그게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해? 어쨌든 너는 우리 엄마랑 나 빼먹어서 지금 이 회사 잘 운영하고 있던 거 아니야? 나는 엄마처럼 착하지 않고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는 못 기다려줘. 딱 일주일 줄 거고 그 안에 해결 못하면 법적으로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 오늘은 그 얘기해주러 온 거야. 남편은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멍하게 저를 바라봤고 저는 이야기를 마친 후 대표실을 나왔어요. 그러자 뭔가 잘못됨을 느꼈는지 빠르게 달려나와서 저를 잡았지만 더 할 이야기가 없었던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대로 돌아 나왔어요. 그리고 딱 일주일 후 남편은 돈을 갚지 못했고 저는 말한 대로 남편에게 대위 변제를 한 채권에 대해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 진행을 시작했어요. 당장 마련할 수 없는 돈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소장을 받고 난 후에도 남편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생각보다 너무 싱겁게 남편 회사의 대표 자리는 제가 인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 눈뜨고 당하게 되자 남편은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급하게 저를 찾아와 화도 냈다가 마음을 돌리려 회유를 하려 했다가 여러 가지 감정이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듯 횡설수설하더라고요. 아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나는 네 남편이고 우리는 가족인데. 가족? 그치. 가족이었었지. 근데 그동안 너 우리 엄마 무시했지? 고작 시장판에서 국수나 파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고. 아이 근데 어쩌냐? 그 국수 판 돈으로 네가 도움받아서 이만큼 온 건데? 근데 너 그것도 능력이 안 돼서 엄마한테 줘야 될 이자 있잖아. 그 이자도 제대로 못 주고 있었더라? 서로 각자 엄마 챙기자며. 아 내가 내 엄마 챙겨야지 어쩌겠어? 그래도 그렇지. 너 이거 사기야. 사기 결혼이라고.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두고 봐. 그래? 야 너는 이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나는 법적으로 하자 있는 절차 밟은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줘야 할 돈도 안 주고 양아치같이 군 네 덕에 일이 더 쉬워진 것뿐이고. 그러니까 알아서 해봐. 제 말을 듣고 어이없어하는 남편의 표정을 보며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또다시 날렸어요. 아, 나중에 알면 또 충격받아서 찾아와서 난리칠까 봐 미리 말해주는데 니네 엄마한테 몰래 불법 증여한 것도 모자라서 회사에서 세금 탈세하려고 아주 니네 가족 줄줄이 사탕처럼 직원으로 줄 세워놨더라. 이건 알고 싶어 안 건 아닌데 이제 내 회사잖아. 일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나머지는 내 대리인 통해서 제대로 해결하면 되고.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당황스러운 듯 상황을 해결하려 저와 대화 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아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몰라 급하게 뛰어나갔겠죠. 하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도 해볼 만큼은 해봐야 연락이 올 것 같아 그대로 두니 거짓말처럼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고 그때의 남편의 태도는 사뭇 달랐어요. 매우 정중했고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당연히 목적은 잘못을 빌며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해주고 선처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적이었죠. 하지만 이제와 남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상황을 해결해 주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남편에 대한 애정도 사라진 상태였어요. 저희 엄마 그리고 저에게 한 행동에 대해 선처를 해줄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일을 키우지 않았을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편의 부탁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고 애초에 진행하려던 대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해 나갔어요. 그리고 업계에서 영원히 발도 들이지 못하도록 블랙리스트 등재를 끝으로 모든 과정을 마무리했어요. 남편 회사와 관련한 문제들은 이쯤으로 정리를 했지만 아직 모두 다 마무리가 된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탈세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갑작스럽게 세금 추징을 받게 된 시어머니는 결국 모두 다 납부를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계좌 동결은 물론 압류까지 당하게 되는 상황이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알거지가 된 상황이었죠. 궁지에 몰리자 남편을 포함해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까지 단체로 저를 찾아와 잘못을 빌며 다시 잘 해보자는 말을 해왔지만 그런 모습을 보니 소름이 끼치면서 빠르게 관계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미뤄왔던 가장 중요한 이혼 소장까지 보내게 되면서 전 남편과 전 남편 가족들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정리했어요. 이혼 소장을 받고 난 후에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락을 해왔어요. 혜원아, 도대체 왜 그래? 정말 이렇게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 지연이는 어떻게 하려고? 내가 다 잘못했고 반성한다고 했잖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잘할게.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나는 당신이 우리 엄마 생일날 편의점 도시락 들고 온 그날 이미 함께 살 수 없다고 느꼈고 이 마음 절대 안 변해. 지연이도 이해해 줄 거야. 우리가 헤어져도 너는 아빠고 나는 엄마니까. 너 진짜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 너 이 소송 취하 안 하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너는 그렇게 깨끗해? 털어서 먼저 안 나온 사람 없어. 두고 보라고. 나는 너 그런 뻔한 협박도 이제 안 무서워. 해보려면 해봐. 그런다고 내 마음 안 변하니까. 전 남편은 회유도 했다가 협박도 했다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제 마음을 돌리려 노력했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고 지긋지긋한 관계 정리를 위해 준비를 해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드디어 음식과 도시락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정성으로 인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도록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참 교육을 할 수 있었어요. 법적 대응에 더해서 이혼 소송으로 모든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처음부터 예상은 했지만 꽤 오랜 시간 법적 분쟁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나름 빠르게 마무리가 되는 수준인 1년 반 정도가 흐른 후 저는 드디어 전 남편과 서류상으로도 남이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포기를 하지 않겠다고 악을 쓰며 달려드는 전 남편으로 인해서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 엄마가 전 남편의 회사를 돕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까지 잡아서 대출을 해준 부분이 이혼 소송에서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전혀 불리하지 않게 충분한 기여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외 전 남편을 포함한 전 시댁 식구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있어서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을 해나갔어요. 그리고 애초에 저와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위법 사항에 대한 판단을 받는 과정이 더 많았기도 해서 제가 크게 신경을 쓸 부분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았어요. 그들이 받아야 할 벌을 받고 또 제가 받아야 할 채권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되었거든요. 다만 채권 채무자 관계로 전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는 아직 남아있기는 해요. 저에게는 길을 가다가도 절대로 보고 싶지 않은 원수 같은 전 남편이기는 하지만 아이에게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아빠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혼 후에도 전 남편에게 아이를 보러 올 것을 이야기했고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 보러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은 제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의 자존심과 열등감이 자식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더라고요. 모든 걸 뺏긴 후 이혼까지 하게 되니 열등감이 가득한지 이혼 확정 후 단 한 번도 딸아이를 보러 오지도 연락도 없어요. 덕분에 아이는 조금 상처를 받은 듯 보였지만 요즘 아이들 눈치가 빠르듯 금세 이해를 하며 잘 지내주더라고요. 엄마로서 전 남편과 이혼을 한 것이 처음으로 미안해지는 순간이기는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빠로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마저도 책임감 없이 져버린 후 아이에 대한 애정도 없다는 걸 알게 되니 저는 이제라도 이혼을 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모든 전쟁 같은 일들이 끝이 난 후 다름 해 엄마의 생신이 돌아왔고 저는 벼르고 별렀던 호텔 스위트룸에서 호캉스를 즐기며 제가 직접 정성스럽게 만든 도시락과 음식으로 엄마 생신을 제대로 대접해 드렸어요. 생신상으로 인해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제일 컸는데 그래도 제대로 해결을 해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이제야 좀 놓이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제 노력이 고마웠는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셨고 저 또한 엄마에게 그동안 제대로 해주지 못한 마음에 가치한 바탕 눈물을 흘렸어요. 물론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기도 하고요. 엄마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이 마음이 속상하고 걱정스러웠는데 이렇게 챙겨주기까지 하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하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엄마 때문에 이혼을 한 게 아니라 엄마 덕분에 본 모습을 알게 되면서 헤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엄마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게 내가 더 많아요. 앞으로 우리 두 모녀, 아니다, 우리 지연이까지 해서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자, 엄마. 그래, 엄마한테는 너희 둘뿐이니까 너네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한 거 알지? 그렇게 엄마와 저는 다시 일상의 행복을 찾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전 남편과 함께 알고 지냈던 지인으로부터 전 남편의 근황을 듣게 되었는데 전 남편은 모든 것들이 다 망한 후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기 위해 푸드코트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전 직원이었던 사람들이 직접 전 남편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아마 배운 건 마케팅 하나였지만 업계 블랙리스트에 남겨진 탓에 취업도 어렵게 되었으니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한 직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듯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으니 열심히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언젠가는 전 남편도 제대로 된 위치에서 잘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고방식과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기도 했네요. 이제는 급이 완벽하게 달라진 것 같은 서로의 입장을 바라보고 있으니 사람 인생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한 마음이 들면서 복잡한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물론 모든 것들은 다 인과응보이며 전 남편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니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앞으로 저는 급이 아닌 마음으로 서로에게 감사해 하면서 모두를 다 동등하게 소중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며 행복하게 지내보려고 하고 있어요. 완벽한 사이다처럼 느껴지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모두들 감사드려요.